2007년 4월 5일 새벽 5시 40분 충남 천안 서북 지역의 주택 밀집구역 외곽은 깊은 새벽 특유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한 단층 주택의 거실불이 켜진 채 밤새 꺼지지 않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새어나온 미약한 불빛은 정지된 시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모두 내부 잠금 상태였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집 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물기 없는 머그컵 2개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고, 전기 포트는 보온등만 남긴 채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는 따뜻했던 음식이 식으며 남긴 미세한 김서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에는 깨끗하게 세척된 그릇들이 가지런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전날 밤까지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일상의 흐름은 갑자기 한 지점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한도진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실종 신고는 사건 당일 오전 9시 10분. 그가 직접 관할 지구대에 전화하면서 접수되었습니다. 그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신고는 일반적인 실종 신고와 달랐습니다. 그는 통화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가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실종 신고자는 혼란과 불안을 보이며 마지막 목격 장면이나 특이사항을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상황을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신고자의 초기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한도진은 자신이 동선을 매우 정리된 방식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는 새벽 운동을 위해 6시 20분 자택에서 출발했고 6시 28분 체력 단련장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7시 55분까지 운동과 샤워를 마쳤고 귀가 후 아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9시 10분 실종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고 직후 자진해서 진술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수사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귀가 후 실종 신고까지 1시간 넘는 공백이 존재했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한도진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는 그의 아내 서은영이었습니다. 딸 한소미는 사건 당일 오전 8시 10분 학교에 등교했으며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섰습니다. 초등학생인 그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시각은 새벽 1시 15분. 화장실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 안 어디에서도 서은영이 외출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갑도 차량 키도 가방도 그대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자는 스스로 집을 나간 것 같다고 반복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사건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외부 침입 없음, 강제 흔적 없음, 생활 흔적 유지, 실종자만 사라짐, 신고자의 초기 진술, 지나치게 정돈됨. 이 사건은 일반적인 실종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에 기록된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 실종은 자연스럽지 않다. 경찰은 한도진의 초기 진술을 토대로 자택 1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놓을 이상 징후를 연이어 확인하게 됩니다. 거실 바닥에는
미세한 물기닦기 문적이 길게 남아 있었고, 러그 가장자리에는 폭 2cm의 먼지 끊김 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러그를 들었다 다시 내려놓은 흔적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러그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자 바닥재 일부가 미세하게 들뜬 상태임이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마모가 아닌 최근 들어 작업한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한편 소파 틈에서는 찢긴 종이 조각 3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유관 분석 결과 종이는 행정문서 혹은 신고 서류의 일부로 보이는 파편이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찢겨 나갔지만 일부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 접수. 누군가 이 문서를 의도적으로 폐기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종이 조각은 사건 기록에서 아주 작지만 방향을 바꾸는 첫 조각이 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 비정상적 패턴. 신고자 한도진은 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내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묘사보다 평가성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종 신고자들이 보이는 불안한 감정이나 실종자의 행동 묘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실종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먼저 차단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첫 조사 기록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았습니다. 신고자, 진술 흐름이 알리바이 중심으로 구성됨. 마지막 목격자, 딸의 증언 변화.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는 딸 한소민이었습니다. 그녀는 1시 15분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그녀의 진술은 일부 바뀌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아침에 못 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의 진술 변화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변경 방향에 주목했습니다. 기억 오류가 아니라 일관적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동선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실종 신고자가 경찰 간부라는 점에서 조사팀은 더욱 신중을 기했습니다. 수사는 한도진이 제출한 시간표 검증으로 확대되었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6시 20분 자택에서 나왔다고 진술했지만 그보다 이전의 행적이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5시 34분 자택홈 CCTV 전원 차단, 5시 40분 차량 주거단지 출구 통과, 5시 52분 시장골목 CCTV 폴딩박스 휴대한 남성 포착, 6시 12분 서은영 휴대전화 전원 못, 6시 28분 체력 단련장 도착 한도진 진술. 핵심은 체력 단련장 이전의 48분이었습니다. 그의 진술과 기록은 명백히 충돌했습니다. 그는 6시 20분에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차량은 이미 5시 40분 자택 단지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는 실종을 신고하기 전에 이미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직감했습니다. 경찰은 한도진의 동선에서 설명되지 않는 48분을 주목했습니다. 이 공백 시간은 그의 진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출한 알리바이는 6시 20분 이후에만 구성되어 있었고 그 이전의 시간은 철저히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그의 차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캠핑용 폴딩박스 2개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최근 세척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박스 표면 하단에는 마른 흙과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실내 사용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오염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는 물었습니다. 최근 캠핑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는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정리요. 무엇을 정리하셨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의 답은 질문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답은 중요한 방향을 가리키는 전조였습니다. 경찰은 최근 금융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실종 사건 수사에서는 계좌 흐름을 반드시 추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사람의 행동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일 전 한 건의 거래가 수사팀을 멈춰 세웠습니다. 창고 임대 계약, 2주 단기 12만 원. 위치는 천안 외곽 공업단지 부근 주거지에서 떨어진 구역에 있는 소형 창고 단지였습니다. 창고는 일반 가정과 무관한 공간입니다. 물류, 철거, 대형 폐기물 같은 작업에서 잠시 사용하는 공간. 가정용 물품 보관이라 보기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임대 담당자 오명수는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할 때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경찰 쪽 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오명수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짐을 넣기 전에 먼저 창고를 오래 봤습니다. 그냥 크기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마치 방을 고르듯 벽과 바닥을 확인하더군요. 그 말은 수사팀에 전해졌고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창고는 짐을 넣기 위한 곳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강제 수색 영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임대 사실만으로는 명백한 범죄 개연성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때 수사팀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구매 내역을 확인합니다. 목재 구조물 고정용 75mm 육각 직결 나사, 구매 일시 실종 다음 날. 이 나사 규격은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산업용 규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격은 이미 한 차례 보고서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자택 거실 러그 아래에서 발견된 바닥 들뜬 부위, 동일 규격 나사 흔적.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창고 반드시 열어야 한다. 2007년 4월 15일 오전 9시 30분.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들고 천안 외곽의 창고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번호표가 붙은 회색 철문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곳. 그중 17번 창고가 한도진의 임대구역이었습니다. 철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최근 교체되는 적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관리자 입회하에 제재 없이 진입했습니다. 문을 열자 미세한 먼지 냄새와 함께 과하게 정돈된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중앙은 텅 비어 있었고 왼편 벽에는 접이식 침대 하나, 오른편에는 폴딩 테이블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생활 흔적도 작업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고라기엔 지나치게 비어 있었고 작업 공간이라기엔 목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감식요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냄새가 이상합니다. 냄새는 천장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바닥에서 올라온 인공세정제 냄새였습니다. 감식팀은 바닥면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비추자 바닥 일부가 다른 구역과 다르게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면 처리, 즉 세척 후 화학약품으로 코팅되는 적이었습니다. 바닥을 두드리자 더 명확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텅텅텅. 일반 시멘트 바닥에서 나올 수 없는 속 빈 울림이었습니다. 바닥 아래에 공간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감식요원은 혈흔 반응 시약을 도포했습니다. 잠시 후 바닥 표면에서 미세한 청색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혈흔 반응 양성. 비록 세척으로 희미하게 지워졌지만 이곳에서 유기체의 혈액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는 이제 단순 임대 시설이 아니라 범죄 은닉 장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체는 없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고 감식반은 바닥 균열의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내
전동 절단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전날과 콘크리트가 부딪히는 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파편이 튀고 시멘트 가루가 공기를 흐리게 만들자 작업 요원이 천천히 파손면을 벌렸습니다. 그러자 시멘트 아래 또 하나의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구조. 그 아래는 목재 프레임이 덧대어진 구조였습니다. 새로 제작된 듯 각재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고 이음새는 산업용 육각 직결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택 거실 바닥에 들뜬 부위와 같은 규격,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프레임을 들어 올리자 검은색 산업용 폐기물 봉투가 나란히 눕혀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봉투는 상단이 여러 겹 테이핑되어 있었고 외부에는 흙과 백색 분말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업 요원이 장갑을 끼고 봉투를 연 순간 현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사체가 수습되었습니다. 신체 대부분이 원형을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봉투 내부에는 석회 가루와 표백 성분 약품 흔적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완전한 유기가 아니라 부패 지연을 위한 은닉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그 즉시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창고 바닥 아래에서 사체가 수습되던 그 시각 한도진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참고인이었지만 조사 분위기는 이미 참고인 조사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의 앞에 앉아 말없이 수사자료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창고 내부 사진, 바닥 혈흔 반응 결과, 봉투 수거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바로 사진을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창고가 당신 명의로 임차된 곳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한도진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보관용으로 잠시 빌렸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무엇을 보관하셨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짧고 단단한 답변이 반복됐습니다. 그는 이미 수사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답게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로 창고 바닥의 혈흔 반응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바닥 위에 희미하게 드러난 청색 반응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나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형사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 바닥에서 세척 후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진인지 모릅니다. 형사는 두 번째 사진을 꺼내 테이블에 겹쳐 놓았습니다. 폴딩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남성의 CCTV 사진. 시간은 5시 52분, 장소는 시장 골목. 사진 속 얼굴은 흐릿했지만 차량 번호와 이동 경로는 명확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까? 한도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사는 한동안 말을 멈추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5시 34분 자택 홈캠 전원 차단. 5시 40분 차량 단지 출구 통과. 5시 52분 시장 골목 이동. 6시 12분 서운형 휴대전화 전원 종료. 6시 28분 체력달 연장 도착.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어느 시점이 빠져 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테이블에 손가락 하나를 툭 두드렸습니다. 6시 이전입니다. 당신의 동선을 설명할 수 없는 시간. 이제 테이블 위에는 4개의 증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고 바닥 루미놀 반응 결과, 시장골목 CCTV 장면, 75mm 육각나사 구매 영수증, 트렁크 세정제 반응 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고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봉투 사진이 조용히 꺼내졌습니다. 형사는 그 사진을 그의 앞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눈꺼풀이 길게 떨렸습니다. 형사는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한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왜 시신을 거기에 숨겼습니까? 그는 여전히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그가 침묵을 선택할수록 대답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의 마지막 질문이 조사실을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언제 아내를 죽였습니까? 질문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범행 여부가 아니라 언제였는가? 조사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진은 여전히 감정 없는 얼굴로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넘기며 짧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의 선택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형사는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흔적을 지우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한도진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형사는 그의 신문 유형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감정 자극 방식은 통하지 않는 유형. 대신 사실 나열과 논리 압박이 유효한 타입이었습니다. 형사는 피해자 서은영의 행적을 정리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새벽에 스스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어디에도 외출 준비 흔적은 없었습니다. 지갑, 차량키, 신분증, 일상 가방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루미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건 사람의 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살인은 그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도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5시 34분, 홈캠을 끄고 5시 40분에 차량을 몰고 나갔습니다. 운동 가방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짧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형사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자료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시장 골목 CCTV에서 폴딩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 그 박스는 당신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 모델입니다. 한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창고 바닥 아래에서 수습된 사체 사진이었습니다. 은영 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조사실은 고요했습니다. 종이 한 장 넘기는 소리도 펜을 잡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숨소리만 흐르는 가운데 형사는 말했습니다. 실수였습니까? 그 질문은 한도진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 말은 의도를 숨긴 자기 방어였지만 동시에 사실상 첫 자백이었습니다. 형사는 단호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죽였습니까?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자백 이후 수사는 범행 과정을 복원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백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오히려 이 시점부터 한도진의 진술을 기록 자료와 법의학 분석, 동선 검증을 통해 교차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4월 4일 밤 22시경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격한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한도진은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말다툼이 이어졌고 이후 서은영은 방으로 들어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거실에서 마주섰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자택 거실 바닥에서 루미놀 반응이 검출되었고 반응은 테이블 주변에서 가장 강하게 확인됐습니다. 이는 거실에서 2차 충돌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피해자의 소파에서 잠들었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범행 발생 시각 추정은 법의학 자료를 통해 더욱 좁혀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불력에 의해 머리에 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사 가능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자의 손목과 전완부에서 확인된 경미한 방어 흔적 역시 사건 당시 저항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생 가능 시각은 다음 정황으로 수렴됐습니다. 피해자는 새벽 시간대 자택 내부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은닉의 시작은 그 직후부터였습니다. 한도진은 거실 바닥을 세척했습니다. 거실 전체에서 세정 흔적과 미세한 물기흐름 패턴이 확인됐고 화장실 배수구에서는 혈액 단백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사체는 자택에서 1차 정리가 이뤄진 뒤 이동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는 시신을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한도진은 알리바이를 위해 운동을 간 것처럼 위장했지만 차량은 8시 12분 창고 인근 도로를 통과했습니다. 즉, 이동 경로는 자택, 시장 인근, 창고, 체력 단련장 순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사건 이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진술은 이 이동 경로를 은폐하기 위한 구조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그 자체보다 사체 은닉의 동기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전체는 실종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왜 신고를 했을까? 왜 사건을 감추려고 했을까? 은닉 장소를 창고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창고 내부 분석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창고는 보관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은폐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내부에서 강한 세정제 냄새가 감지됨. 바닥 일부 이중 구조 작업 흔적. 혈흔 반응 및 여성 이류 섬유 조각 검출. 석회가루 및 표백 성분 확인. 봉투는 포장 상태였고 추가 이동을 전제로 봉인. 이 창고는 최종 유기 장소가 아니라 임시 보관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왜 시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는가? 한도진은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기다렸는가? 사건 발생을 최대한 늦게 드러나게 만들려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실종 신고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시간 지연을 위한 절차였습니다. 왜 아내를 죽였는가? 그는 범행의 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의 이유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 기록에서 진짜 동기를 암시하는 흔적이 발견됩니다. 자백 이후 수사는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직접 증거들은 대부분 확보됐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둘 사이의 관계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감정 다툼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교한 은닉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은영의 지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은영 씨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누구와도 쉽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통신기록 분석 결과 서운영은 사건 발생 2주 전부터 부동산 중개업체와 법률 상담 채팅을 여러 차례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혼 준비 정황은 명확했습니다. 한도진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내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가출은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술은 주변인의 증언과 충돌했습니다. 서은영은 가출을 한 적도 없었고 연락을 끊은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의 직장 동료 박미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영 씨가 말했어요. 남편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다고. 통화 기록까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의 증언에서도 동일한 키워드가 반복되었습니다. 핸드폰을 마음대로 못 썼다고 했어요. 사소한 것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증언은 수사팀이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을 수 있다. 가정 내부에서 서서히 누적된 통제감 시지배의 구조 속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은 주민등록 기록에서 이상한 흔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도진, 과거 1차 혼인 이력 존재. 그의 전 아내 이름은 최가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10년 전 아내는 주민등록에서 말소 처리, 행방불명 보고 없음, 사망 신고 없음. 단, 말소 신고자는 한도진. 수사팀은 해당 기록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의 아내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메모 하나가 사건 기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실종은 반복되는가? 경찰은 전 아내 최가연의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정보는 이상할 정도로 비어 있었습니다. 단지 한 가지 행정정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장기 미거주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 이 말소 신청을 한 사람은 한도진이었습니다. 기록상 표현은 행정 절차였지만 말소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대목에서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있었지만 찾으려는 사람은 없다. 한도진은 조사에서 이 기록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일이고 이번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연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사라졌다. 신고자는 없었다. 조사도 없었다. 기록도 없다. 그리고 10년 뒤 또 다른 아내가 사라졌다. 이 흐름은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그의 가족도 조사했습니다. 한도진의 친누나 한지연은 참고인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진이는 본인의 손에서 무언가 벗어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형사는 물었습니다. 동생이 폭력을 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녀는 잠시 멈춘 뒤 대답했습니다. 네. 부부싸움이 잦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일 사람은 아닙니다. 단호하게 감싸지도 명확히 고발하지도 않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가족 내 갈등이 있을 때 폭력적 성향을 보였다는 정황이 있었다. 수사팀은 그의 진술 패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기록했습니다. 책임의 비형 논리 구조, 자기방어 중심 진술, 통제 상실에 대한 극한 거부 반응, 체계적인 정리 위장 시간 지연 행동.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범행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통제 유지 목적에서 발생했을 가능성. 한도진은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법정 규명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모호했고 전 아내 최가영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도 상관없다고만 답했습니다. 수사팀은 보완 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검찰 송치 일정 역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건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07년 4월 25일 새벽 한도진은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은 조사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검증되기 직전 그는 스스로 사건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정 다툼은 사라졌고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진실은 끝까지 기록되어야 한다며 수사 기록 보존을 요청했고 사건은 완전한 종결이 아닌 기록 보존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을 남겼습니다. 범행은 확인됐으나 동기는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덧붙었습니다. 전 아내 최가연의 장기 실종 사건은 별도 참고 수사로 유지한다. 그녀는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 속에서만 존재했으며 사건화된 적도 수사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라졌다. 살인은 흔히 분노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진실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를 미워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지배할 수 없게 되자 없애버렸습니다. 한도진은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그는 법과 수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진실을 밝히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가리고 시간을 지연시키고 증거를 통제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더 비겁한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사건 직후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연막, 철저히 계산된 시간 지연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법을 피한 것이 아니라 법의 바깥으로 잠시 숨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도진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동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지기 전에 조사실에서 침묵을 택했고 법정에 서야 할 순간 죽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 기록을 끊었고 진실은 또다시 숨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의 결론을 남겼습니다. 책임은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통제와 지배를 묵인한 가정 폭력의 구조, 법을 아는 자가 법을 이용해 진실을 숨긴 사건, 살인 이후조차 자신을 숨기려 한 책임 회피의 극단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실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정의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은 끝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라질 수 있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침묵은 이어질 수 있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모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